논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DBP와 AI 이용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AI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AI로 인해 생겨난 역기능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바른 기술 확산과 AI 활용 리터러시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TBP와 AI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학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의 등장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5월이죠. 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네이버의 주가가 폭락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큰 하락폭이 발생한 원인을 무언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와 세계를 아우르는 굴지 IT 기업 두 군데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애플 수석 부사장이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같이 증언을 한 것인데요. 바로 AI 검색 엔진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검색 엔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굴주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이 AI라는 거대한 로봇 혹은 램프의 요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IT 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 컨설팅사인 가트너사는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검색 엔진이 거의 20% 이상의 사용량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90% 밑으로 하락을 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90%라고 하면 그래도 또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십수년간 유지되어 오던 이 90%의 선이 붕괴되었고, 특히 이러한 추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감소폭은 적지만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젊은 층의 사용자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퍼센테이지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렇듯 AI로 인해서 발생한 충격, 그리고 발생한 변화를 만회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AI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 로봇의 어깨에 올라타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 AI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앞으로의 살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다투어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유명한 AI 기업인 오픈 AI, 그리고 퍼플렉시티는요, 이 크롬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으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이 SEO에서 GEO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냐면요.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검색창을 통한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던 것을 의도했다면 이제는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자신들의 콘텐츠나 브랜드가 언급되는 빈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 마케팅의 전략을 바꾸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이 시야를 조금 확 좁혀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에 대해서 연달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자료 찾으시죠? 이 자료를 찾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변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자료를 찾는 방법은 바로 도서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을 대여하거나 혹은 논문을 열람하면서
내가 리포트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이 이미 대여 중이라고 하면 네,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들도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조사의 방식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네, 검색창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내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것과 관련된 검색 결과가 쭉 나오고 그 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요. 이제는 AI가 등장한 이후로 이러한 방식이 또 한 번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검색창을 이용해서 필요를 찾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AI에게 질문을 해서 필요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네,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은 비율로만 놓고 따지면 전통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겠죠. 다만 이러한 어떤 패턴 역시 빠르게 변화해 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AI가 세상을 뒤흔들고 뒤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회가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것 같고 훨씬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분홍빛 미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인 이 대학,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AI가 어떠한 역기능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판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AI가 주는 순기능이 있다면 동시에 역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AI로 인한 역기능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답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반드시 내가 확인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아주 당연한 행위죠. 그런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AI를 맹신하면서 AI가 주는 답변들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고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AI를 활용하는 패턴을 약간 도식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두 번째는 AI가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변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하는 패턴일 테고요. 필요하면 거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서 또 명령을 내리고 답변을 받고 답변을 확보한다. 이러한 순서를 아마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AI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답변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이것에 아주 어, 뾰족하게, 날카롭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이제 논문이나 리포트를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AI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이때 출처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출처가 표시되었더라도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결과물은 아마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즉, 신뢰성이 있는 출처로부터 자료를 확인해서 여러분의 리포트와 논문을 써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AI가 주는 답변이 과연 믿을 만한가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24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했었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AI를 연구에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결국 AI를 나의 연구, 나의 학업에 활용할 때 AI가 주는 답변이 공신력을 갖는지, 검증된 내용인지 여부가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AI의 결과물을 내 것인 것처럼 네, 아무런 어, 검토 없이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작년이죠. 한국연구재단에서 또 다른 연구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응답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이 AI를 교육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이 바로 참고문헌 작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AI로부터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것이 AI로부터 확인한 것이다라는 출처를 표시하거나 더 자세하게는 AI가 준 그 출처를 타고 들어가서 그 원문을 확인한 그 내용을 출처로서 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다만 심각하게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하나의 연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AI로 내가 과제를 수행할 때 인용에 대해서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5점 만점에 2.3점, 즉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는 응답 비율을 보이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4.3점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로서 다만 교육이 필요하다.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AI는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답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처를 아주 정확하게 표시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출처가 없이 그것을 무작정 활용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기반으로 했었던 수많은 데이터에 있는 그 어떤 무언가를 모방해서 내용들을 재가공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AI를 통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내용물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AI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고 아직은 우리나라 해외에서 많은 의견과 주장에 충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정립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네, 이 AI의 생산물을 참고용으로 혹은 출처를 올바르게 표기하고 확인하면서 활용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AI가 갖는 역기능으로는 할루시네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경험해 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교수님께서 AI를 통해서 논문을 쓰는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신문 기사에 소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논문을 써줘라고 했을 때 AI가 굉장히 상세하게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그 결과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AI가 분명히 인터뷰를 한 적이 없을 텐데, 정말 인터뷰를 한 것처럼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논문 제목, 저자명을 참고문헌으로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AI가 보이는 이 가짜 정보, 허위 정보, 할루시네이션이 아주 교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구분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저도 이 할루시네이션에 당할 뻔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서를 쓰면서 이 대학의 리스트를 쭉 AI한테 던져주고 이 대학의 개수를 세줘. 몇 개 대학인지 세주고 그것을 가나다 순으로 좀 정리를 해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AI가 틀렸습니다. 개수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AI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좀 붙여 넣었는데요. AI가 무의식적으로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다가 틀렸다라는 응답을 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런 휴먼 에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응답을 한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도 나고 우스웠는데 한편으로는 또 겁도 났습니다. 정말 AI가 마치 본인이 사람인 것처럼 응답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AI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조사하거나 내용들을 정리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과연 진실된 내용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픈 AI사가 조사해서 통계를 냈었던 발표했었던 한 그 결과에 따르면요. 여전히 많은 최신형 AI 모델들이 할루시네이션을 해소하지 못하고 많은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결과를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델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할루시네이션의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AI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AI가 지닌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AI는 정답을 맞추는 도구가 아니죠. 정답을 맞추는 시스템이 아니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지닌 답변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그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는 편향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또 가짜 정보들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AI가 내어놓는 답변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AI가 이러한 많은 역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AI를 배척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중고교 때 뭐 여러 가지 신문 읽기 교육이라든지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감각을 유지하면서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AI가 무조건 정답이야, 무조건 옳아라고 맹신하는 태도로 AI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AI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답변들을 언제나 먼저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검증하면서 그 내용들을 나의 리포트와 논문과 연구에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어, 방안들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요, 올바른 기술 개발과 개선, 그리고 AI 활용 리터러시 강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AI를 활용하자라는 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올바른 역량을 가지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좀 중요한 하나를 들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객관화된 전문성을 지닌 출처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활용하자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AI 서비스사가 자사 서비스들의 답변 신뢰 제고를 위해서 앞다투어서 출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답변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출처로부터 나왔는지를 열심히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출처가 과연 객관화된 전문성을 지녔는가,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AI를 쓰는 사용자들 인터뷰를 해봤을 때도 절반에 달하는 이 응답자들께서 AI가 주는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그 출처를 보고 그 출처에 들어가서 확인한다라는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때 그 출처가 검증된 곳이 아니라면, 즉 전문성이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얼마든지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나 개인 홈페이지라면 그 답변을 신뢰하거나 나의 리포트와 논문에 쓰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AI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좀 골칫덩어리였던 러브버거 출몰 이유에 대해서 두 개의 AI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 AI가 열심히 답변을 만들고 출처까지 표시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었는데요. 그 답변을 보니까 대부분의 답변이 이 영상형 소셜미디어,
혹은 개인 홈페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들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앞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술적인 글쓰기, 리포트나 논문을 쓰는 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DBP와 AI는 이렇게 전문화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는 AI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신빙성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출처로부터 나오는 답변을 주는 AI로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DBP와 AI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에 약 2억 7천만 건에 해당하는 논문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그 참고로 한 논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논문 열람 링크까지를 제공하게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게 되냐면요. 다른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논문이라고 하는 출처를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논문 제목조차 가짜인 경우가 있죠. 할루시네이션이요. 이때 이것이 정말 존재하는 논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논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 DBP와 AI는 바로 그 논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루시네이션으로부터 훨씬 우리가 좀 안심하면서 이 답변들을 확인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면서 활용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개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DBP와 AI를 그러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그 시작점으로 어떻게 접속하면 되는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DBP와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요. 대부분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셔야 기관 인증이 된 상태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기관 인증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기관 인증된 상태로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 DBPR가 인식을 해서 DBPR의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게 됩니다. 만일 기관 인증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DBPR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 인증이 된 상태로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내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학교 안에서 와이파이 잡으셔서 네, DBPI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기관 인증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DBPI에 기관 인증이 된 상태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까지 해주시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계정이 DBPI 기관 인증과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학교 안이 아니라 뭐 외부의 카페라든지 집이라든지 혹은 뭐 외부 여행을 가셔서도 DBPI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으로 기관 인증이 된 상태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어디서든지 DBPI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태로 DBPI AI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 슬라이드 화면을 잠깐 끄고 DBP와 AI 화면을 켜서 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AI 검색, AI 아이디어, AI 뷰어 세 가지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AI 아이디어, 그리고 AI 뷰어, AI 검색의 순서로 이 기능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아이디어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선택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빠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려고 해요라고 하는 선택지를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은 아래 입력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혹은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아무 키워드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공학의 최근 동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공학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는 대학생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써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적절한 형태로 주제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선택한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5개가 아닌 다른 주제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첫 번째 교육공학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로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다음 단계로는 이 주제에 대한 목차를 구성해 주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서 이러한 목차로 리포트를 써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목차를 추천해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목차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참고하면서 이 두 번째 파트를 좀 빼야 되겠네 라든지 혹은 이 세 번째 파트를 좀 보완해야 되겠네 라는 방식으로 이 목차를 초안으로 잡고 여러분만의 목차를 구성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목차별 논문 추천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다음 단계로는 앞서 추천해드렸던 이 목차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구성해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선행 자료, 선행 연구들을 여러분께 추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BPR가 가지고 있는 약 400만 건에 해당하는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논문들을 보시면 이 리포트를 쓰거나 내용을 발전시켜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논문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5개의 논문을 추천해 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DBPR 안에서 검색창을 통해서 논문을 검색해 간다면 물론 거기서도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때는 검색 결과가 작게는 뭐 1000건, 2000건, 많게는 10,000건, 20,000건, 10만 건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기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 아이디어를 통해서 최초로 논문을 추천받는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용들을 빠르게 탐색해 간다라는 방식으로 1차적인 논문 추천까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이 논문을 일단 전부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네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문을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논문명을 클릭하게 되면 논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논문을 쭉 보실 수 있고요. 혹은 논문을 내 서재에 담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논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또 상당수는 논문을 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논문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요, 이 28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보면서 나의 리포트에 그 내용을 녹여낸다? 이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논문을 더욱더 쉽고 빠르게 이해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I 뷰어 기능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AI 뷰어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논문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왼쪽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서 논문의 내용을 파악해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논문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명령을 내려서 28페이지짜리 논문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먼저 보면서 이 내용이 나의 리포트 혹은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요. 불필요한 내용이라면 생략, 그럼 다시 아이디어로 가서 내용을 봐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되는 논문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밑줄을 쳐가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 가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논문을 파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논문을 요약해줘라는 명령을 내렸죠. 아래쪽에 보시면 논문을 더 쉽게 요약해줘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짧게 논문을 요약해서 주기도 하고 혹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 논문의 내용을 더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천 질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논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해 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러한 질문을, 추천 질문을 클릭을 한다면 또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열려 있는 이 논문 안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는 참고한 쪽수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시되는 질문을 클릭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다양한 질문들을 채팅창에 직접 입력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AI 뷰어를 이용해서 논문의 내용을 쉽게, 빠르게, 상세하게 이해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이디어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논문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의 리포트나 논문 작성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수집해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논문들 위에 다른 논문을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있는 다른 논문 추천받기를 클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료만 추천해 주세요를 체크한다면 이제 원문을 볼 수 있는 자료만 추천받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이디어를 통해서 추천받은 논문 중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은요, DBPR 안에서 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고 DBPR가 아닌 외부 학술 사이트로 이동해서 볼 수 있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DBPR 안에서 원문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바로 네, 이 체크박스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이 외부 학술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논문에 그 제한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DBPR에서 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다 보니까요. 방금 설명해 드렸던 AI 뷰어의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추천되는 논문이 대부분 최신 논문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수도 있는데요.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간혹 추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은요, AI 뷰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그 최신 논문부터 AI 뷰어를 보실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 논문들은 그러한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AI 뷰어를 통해서 논문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DBP와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제가 AI 아이디어와 AI 뷰어까지를 자동으로 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검색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김새는요, 다른 생성형 AI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쓰임새 또한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논문을 기반으로 찾아서 답변을 준다. 자, 이러한 쓰임새는 비슷하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조금 다른 특징이 있고요. 이때 보시면 우수 자료 그리고 연도 설정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우수 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논문 중에서도 그 전문성이 조금 더 많이 인정받은 논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인정받은 논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KCI 혹은 SCI 등재 논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그러한 등재지 논문만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싶다면 그때 우수 자료 필터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전문성이 더 인정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답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연도 설정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제안해 놓은 논문 안에서만 답변을
확인해서 나한테 제공해줘 라고 이 연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입력해 볼 텐데요. 아래 추천 질문 중에 하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왜 집보다 카페에서 공부할 때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진다고 하면요. 이때부터 네,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요약본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페에서 공부할 때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정리해서 주게 되고요. 이때 이러한 답변은 뭐 다른 소셜미디어나 개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온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논문 지금 리스트가 쭉 있고 제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그 해당하는 논문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논문 뷰어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논문을 보시면서 논문의 내용들을 또 빠르게 파악해 가실 수 있다. 즉, 논문 링크를 통해서 이 논문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논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도 연관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내가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지만 이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질문들을 보면서 나의 궁금증을 더 확장해서 해소해가는 그러한 어떤 용도로서 추천 질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참고문헌 한눈에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서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에 참고하거나 혹은 연관되어 있는 논문 리스트를 쭉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이러한 논문들을 여러분의 리포트나 연구를 진행하는 선행 연구로서 또 쭉 정리해서 수집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검색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검색 히스토리는 당연하게도 개인화된 기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DBPI에 로그인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까지도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까지 네, 좀 살펴보게 되면 AI 검색, AI 아이디어, AI 뷰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네, 좀 이해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네, 좀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가서 남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AI 하나만 사용하시지 않죠. 네, 학업을 하시거나 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때 다양한 AI들을 함께 사용하실 텐데요. 앞으로는요, DBP와 AI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챗GPT 많이 쓰실 거고요. 누구는 클로드, 누구는 뭐 퍼플렉시티, 뭐 냅킨 이러한 AI들을 많이 쓰실 텐데 이때 여러분 공신력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필요로 하실 때는 DBP와 A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여느 AI들은 주지 못하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답변들을 기반으로 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DBP와 AI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제가 역기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AI를 사용할 때는요. 잘 쓰는 방법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AI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부하게 하면 안 되고요. AI가 주는 답변을 아무런 검토 없이 분석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써서도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AI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고요. 즉,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이제부터 AI와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리더가 여러분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서 AI한테 자료를 조사해와 이걸 좀 정리해봐라고 하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AI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AI가 주는 정보를 반드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DBP와 AI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을 통해서 나온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있지만요. 그 답변을 그대로 활용하셔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원출처인 논문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야만 여러분 진정한 대학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AI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통해서 여러분 학업을 진행하신다고 할 때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켜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AI는요, 연구를 덜 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깊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선행연구 탐색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요. 그만큼 확보된 시간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도구로서 앞으로 AI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AI의 역기능에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지혜롭게 올바르게 AI를 활용해 가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